안녕하세요. 위클리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는 테슬라, 넷플릭스, 그리고 스냅 같은 대형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유럽과 일본의 기준금리 정책도 있었던 굉장히 엄청나게 이벤트가 많았던 한 주였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되게 오랜만에 반등이 이어진 한 주였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단위에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유럽의 빅스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진 못했어요. 아직까지 시장에. 근데 그 상징성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일단 미국 주요 증시부터 살펴보면은 단체 반등을 했는데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주식 비중이 지금 리만 사태 때 이후로 최저다. 그리고 현금이 엄청나게 많다. 20년간의 최대치의 비중 현금을 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정도 비관론이면은 앞으로 나가있던 현금 중에 다시 들어올 돈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좀 퍼지면서, 그리고 기업들 실적도 걱정보다는 잘 나와주고 있다는 이 의견들이 섞이면서 전반적으로 반등을 한 주였고요. 그래서 여기 화질이 안 좋은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하는 설문조사고, 여기서 어떤 포지션, 어떤 자산군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들고 가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맨 위가 캐시죠. 현금이 제일 많고, 그 다음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섹터들 순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사실 또 관심이 많았던 이슈가 유가였는데, 유가는 이번 주에 어쨌든 좀 빠져서 100불 아래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 증산을 결정을 해서 오냐, 이 딜을 찍어 오냐가 굉장히 이슈였는데, 막상 가서 거의 빈손으로 돌아오다시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의미한 협상 결과가 딱히 없으면서 유가가 더 많이 빠지진 못하고 살짝 안정화되는 그 정도 추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오펙 국가들이 이 석유 생산을 이제 증산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 팬데믹 이후에 석유 생산 캐파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 하얀 선이 캐파고요, 이 파란 선이 지금 생산량인데 많이 이 갭이 줄어든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무작정 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도 이제 몇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주택시장이에요. 그래서 주택시장이 확실히 꺾이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고, 미국은 이제 6월부터 8월 이 여름이 이사 시즌인데, 이때는 보통 주택 거래량이 다른 시기 대비보다 높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6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많이 내려갔습니다. 2월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모기지 대출을 내기가 이 이자를 많이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집을 안 사는 수요가 올라가고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플레가 있으니까 이 집값 자체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거래되는 집값 수준이라서 이미 거래가 됐다는 측면에서 비싸더라도 이제 지르는 수요들만 걸러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는 숫자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작부터 말씀드린 대로 ECB의 빅스텝이 있었습니다. 11년 만에 금리를 처음 올리면서 한 번에 그냥 50bp를 올렸어요. 원래 25bp씩 천천히 올린다가 일주일 전만 해도 대세였는데, 유럽의 6월 CPI가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찍으면서 빅스텝 가능성이 한 주 동안 정말 주중에 빠르게 확산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올린 기준금리가 유럽은 0.5%고, 이제 기준금리랑 이 디포짓 레이시라 그래서 이 예금금리,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이제 금리가 두 개가 다른데, 유럽은 기준금리는 이제 0.5%고 예금금리는 마이너스 0.5%에서 이제 0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탈출한 정도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 나라별로 기준금리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 이 까만 선이 연준 페드죠. 그리고 페드에서는 다음 주에 75bp 더 올려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은 이거는 이제 예금금리 기준이고 이 기준금리라 해도 요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한참 이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로화 가치가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영국을 놓고 보면은 여기도 또다시 40년 최고치 CPI가 나왔죠. 그리고 영란은행에서는 이제 가을에 11% 찍는 것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시장에 겁을 많이 줬고, 한편 지금 전 세계가 폭염으로 여름 시즌에 고생을 하고 있죠. 유럽에서는 그게 더 심한데 산불까지 번지면서요. 데이터 센터들이 아예 냉각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 운영이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는 사태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오라클 데이터 센터들이 좀 서비스가 멈추는 모습도 보였고, 영국에서는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경제에도 이 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통화정책위원회가 있었는데, 대규모 금융 완화책을 아베 시절부터 이어져온 이 완화책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아베가 이제 총격 사망을 당하면서 정치권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책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아베 조문 이제 행렬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바로 뭔가 태세 전환을 하고 싶어도 사실 하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 통화정책과 엔화 환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영상
영상을 만든 게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원자재들 이슈 관련해서 러시아 쪽에서 막혀있던 것들이 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독일로 보내주는 가스관 한 일주일 넘게 멈췄다가 재가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상대방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에 대해서도 일단 어느 정도 합의를 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특정 항구들에서 출항하는 이 곡물을 실은 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합의를 했고, 물론 이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지켜질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제3국인 이제 터키, 튀르키예죠. 이 볼 때마다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제3국인 튀르키예 대통령이 일단 중재를 해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잘 운영이 된다면은 곡물 가격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터키와 러시아 간의 직접 합의도 있었는데, 달러 패싱, 달러를 안 쓰고 자기들 통화로 결제하는 이런 움직임을 여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가 이제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사고 팔 때 터키 리라화로 결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고, 터키 입장에서는 뭐 인플레도 미친 듯이 치솟아 있고 환율도 아작이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달러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러시아에 가서 또 사오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달러를 결제를 못하게 뭐 전 세계 은행들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막고 있으면은 거래 대금을 정산하는 게 계속해서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직거래를 하려고,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터키 같은 나라도 심지어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실적들을 빠르게 짚고 가면은, 일단 은행들 실적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은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이 실적 절대치는 별로 잘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IB 부문, IBD 중에서도 캐피탈 레이징, 이 자본 조달을 해오거나 아니면은 IPO나 채권 발행을 하는 이런 돈을 땡겨오는 부서가 실적이 안 좋았죠. 그런데 어쨌든 뭐 변동성이 치솟고, 예를 들어서 금리 같은 경우는 또 되게 많이 오르면서 트레이딩 부문은 실적이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도 이제 똑같은 추세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이 인베스트먼트 뱅킹 부서는 은행들을 막론하고 다 같이 안 좋았고, 이 트레이딩, 픽스드 인컴과 에퀴티스 트레이딩 둘 다 엄청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에서 하나 더 확인된 거는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탄탄하다고 이제 확인이 됐죠. 지난주에 JP모건에서도 똑같은 실적이 나왔었는데, 이 예금 잔액은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뭐 돈을 미친 듯이 뭐 더 퍼다 쓴 것도 아니고 돈을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대출 수요도 올랐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멕스 카드사 실적 발표도 시작을 했는데, 아멕스에서도 인플레에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이 늘어났다, 특히 여행과 엔터 지출이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는 은행 대출 연체율이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걱정을 이제 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forward looking, 미래를 예상하는 얘기고, 현재까지 밝혀진 지표로는 아직까지는 사상 최저 수준이고요.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였죠. 사실 실적 절대치만 놓고 보면 엄청난 서프라이즈는 아닌데, 왜냐면 저번 분기보다 줄긴 줄었어요, 내용들이. 근데 이게 뭐 중국의 봉쇄 여파를 다 감안한 수치고, 이게 다 지나간 이제 6월부터는 상해 공장도 풀가동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6월달 인도 대수를 보면은 이제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월간 인도를 하게 됐죠. 이거를 이제 연환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정상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하반기 실적 기준으로는 올해 내에 주 4만 대 생산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주 4만 대라고 하면은 내년에 만약에 더 오르지 않고 딱 4만 대만 되더라도 연에 200만 대가 넘잖아요. 참고로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전 세계 차량 판매 대수가 666만 대였는데, 전기차 하나로 이 200만 대 파는 브랜드가 된다는 거는, 이걸로 뭐 그냥 차량 판매 대수로만 해도 글로벌 정말 탑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제 회사가 된다는 의미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몇 가지 재밌는 이슈들이, 비트코인 현금화를 대부분 완료를 했죠. 그래서 코인을 팔아서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을 쟁여뒀고,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인도 시작하겠다,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구독 서비스 하고 있는데 올해 내로 북미 전체에다가 확장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좀 희망적인 플랜을 내놨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ASML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는 예상했던 수준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신규 장비 수주액만 놓고 보면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신규 수주액도 자세히 뜯어보면은 특히 하이엔드 고성능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았죠. 그래서 이 EUV 장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이 EUV 장비가 ASML의 이 전체 수주 중에서 64%를 차지하는 고성능 하이엔드에 대한 이 수요는 계속해서 잘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 관련해서 지금 상원 표결 중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이게 잘 진행이 되게 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법안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회사들한테 너네 생산 설비 늘려라 라는 식으로 돈을 퍼부어 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이제 생산 공장들의 생산 장비를 제공해주는 ASML 입장에서는 당연히 앞에 전방 산업이 이제 더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효과가 흘러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이번 주에 실적 선방을 했죠. 글로벌 신규 가입자가 97만 명 이제 감소했는데 시장에서 200만 명 감소할 거다. 그리고 애초에 가이던스 자체도 200만 명 감소할 거다라고 내놨었기 때문에 망할 줄 알았는데 기둥 하나 정도 부서졌다 정도로 잘 선방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3분기부터는 다시 신규 가입자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근데 가이던스 낮춘 게 인플레이션 플러스 이제 강한 달러 강세를 이유로 들었죠.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매출이 엄청나게 비중이 커서 이거를 해외 돈으로 벌어서 달러로 환산해서 회계를 하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를 이번 실적 시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펩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글로벌 소비재 제약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실적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환율 변동 때문에 2분기 매출의 5% 정도가 날아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율의 움직임은 이 기업들 실적에도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업 분할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나눠서 소비자 건강 부문과 제약 부문이 있는데 소비자 건강 부문은 이게 마진도 낮고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해서 이 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분야고 덩치는 크지만 제약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진이 높고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이 회사 두 개를 아예 분할을 시켜가지고 각자에 맞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제약 부문은 실제로도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순티브에서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주 후반부로 가면서 스냅이 실적 쇼크를 했죠. 디지털 광고 시장 전반 업황이 안 좋으면서 어쨌든 스냅이라는 소셜미디어 회사가 실적이 이제 쇼크가 났는데 광고주들이 돈을 아끼고 있고 디지털 광고를 아예 안 하고 예산을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이후로 이 SNS 플랫폼들이 유저 데이터 모으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타격을 계속 받고 있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실적도 안 좋고 신규 고용 줄일 계획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막 반토막 나는 수준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타 SNS 플랫폼이나 뭐 디지털 광고로 돈 버는 회사들 메타나 알파벳, 핀터레스트 같은 회사들이 전부 다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다음날 실적 발표한 트위터도 똑같이 이제 실적이 실망스러웠고요. 그래서 스냅이랑 같이 관련 업계 전반을 끌어내리는데 일조했습니다. 도미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별로였는데 여기는 이제 배달 기사가 부족해지고 원재료가가 상승하는 이 여파를 동시에 때려맞은 탓이죠. 그래서 도미노는 이 배달 전문 업체로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엄청나게 떡상을 했었는데 리오프닝이 오면서 배달 수요 자체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 배달을 해줄 기사 자체도 지금 인력난이 이어지면서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수익성이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고민거리입니다. 이 석유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다 실적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이들한테는 지금 이 현금을 잔뜩 땡겨놓는 시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시장에 녹아있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기업들 실적 전망치인데 사실 기업들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지 않았어요, 별로.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실적을 지금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말은 즉 만약에 시장에서 실적이 기대치만큼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이제 가이던스가 다운으로 조정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주가도 이제 고평가 논란을 또다시 이제 겪게 되는 주가가 다시 또다시 내려오게 될 수 있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미리 좀 대비를 해놓기 위해서 빅테크 회사들도 이제는 다 같이 동참해서 감원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채용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신규 고용 인원 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미리 대비를 하고 있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규모 감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현재 직원이 3만 명이 좀 넘는데 그중에 8천 명을 자른 다음에 거기서 아낀 돈으로 아예 전기차 부서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참에 체질 전환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인력 충원 계획을 줄였습니다. 여기는 베어마켓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때려잡기가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디디 작년에 이 디디가 중국 정부의 이 얘기를 이제 거의 쌩까고 미국에다가 상장을 하면서 이 빅테크들을 때려잡는 게 좀 더 본격화됐었죠. 어쨌든 이 디디한테 한 1년 동안 끌어온 이슈에 대해서 벌금 1.2 빌리언 달러를 때리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는 뭐 정상화하려는 이런 분위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는 대분열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 정권 붕괴들이 진행 중이고 특히 영국이랑 이태리 이 두 나라에서 정부가 붕괴돼가지고 대체자들을 찾고 있죠. 영국에서는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달 초에 이미 사임 발표를 했었고 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후임자를 찾기 위한 경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최종 2인 후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9월에 최종 투표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 선거 같은 것들도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정치인들 정치 문제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영국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그 전후로 관련된 내각 인원들이 막 줄사퇴를 하고 각종 장관들이 다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소프트뱅크가 런던에 상장 추진 중이던 이 ARM 상장 준비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죠. 당장은 일단 중지가 됐다고 하는데 런던에 IPO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승인을 해줄 정부 측 실무진들이 다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정치가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태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사표 한번 냈었는데 대통령이 반려시켜가지고 이제 계속 해달라고 해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결국 사임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9월에 조기
대기청소를 해서 대체자를 뽑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실적들이 쏟아지는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아마존 이런 회사들 실적뿐만이 아니라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대형 소비재 회사들, 그리고 이번 주에 스냅과 트위터가 때려맞으면서 같이 때려맞았던 이 메타 같은 회사들도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고, 그 다음에 미국도 FOMC, 7월 FOMC를 또다시 하죠.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이게 75bp가 오를지 100bp가 오를지 아니면 뭐 50bp가 오를지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이제 결정이 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바쁘고 시장이 출렁이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잘 팔로우업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